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방송에 함께하는 특별 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입니다. 이제는 우주 경제 가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과 함께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은 곧 국가의 미래이자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만큼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장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TJB 서울방송센터장인 이선학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마침내 달을 품었습니다. 최근에는 달 표면과 지구 도지 사진, 이른바 인증샷들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다들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습니다.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 참 많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께서 그 성공적인 누리호 발사 또 다누리호의 성공으로 크게 기뻐하셨고 또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도 가는구나, 우리도 이제 달로 가는구나 이러면서 자신감을 가지셨는데 다누리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이제 기본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이제 일들을 수행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이제 달 탐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대 초반에 우리가 달 착륙선을 보낼 때 그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알아내고 그리고 달 그 탐사, 달 이제 연구가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누리호 발사가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달 착륙선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일까요? 달 착륙선은? 예, 2030년대 초반에 우리의 그 발사체를 이용을 해서 달 착륙선을 달에 보내서 좀 더 이제 달 그 탐사를 고도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미국이 달에 이렇게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거기 암스트롱이 탁 도착을 해서 달 표면을 밟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달 그 착륙선에는 유인이 아닙니다. 무인이고 그 안에는 이제 로버 같은 이제 달 표면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동을 하면서 달 표면을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내려서 탁 밟고 이건 아니군요. 다 사람을 이제 실어 보내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지구에서 달로 가는 그런 그 발사체를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또 숙제도 있습니다. 예. 네, 누리호 반복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그 3차 발사가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고 2027년까지 추가로 3번 더 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 4번의 발사를 통해서 그 발사체의 신뢰도를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기정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 첫 핵심 과제가 우주 경제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말에 우주 경제 로드맵 이걸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우리나라의 그 우주의 어떤 정책 방향을 이렇게 직접 이제 소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정책의 그 최상위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2045년까지 이제 우리가 우주 그 경제 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뭐 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요. 그런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뿐만 아니라 화성도 우리가 네.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우주 경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직접적으로 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실제 이제 우주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 위성을 보내고 네. 그래서 이제 위성과 통신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스페이스 X사처럼 네. 이제 우주에 인공위성을 많이 놓고 또 이렇게 그 통신을 한다든지 아,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상에 관측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을 또 이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위성을 이용해서 GPS 예. 같은 것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좀 더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이제 정밀하게 해서 네.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더 이제 사고를 줄이면서 아주 네. 잘 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뭐 앞으로 또 이럴 때 이제 이동하는 이제 무인 그 UAM이라고 하는 네. 그런 또 미래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네. 연결을 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발사했어, 달에 갔어, 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 그렇게 밀착돼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달에 이제 가서 그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고 그 기술을 함으로 해서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상업적으로 네. 많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 한국형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일단 이제 그 작년 그 7월에 작년 연말에 이제 우리가 7개 부처가 이렇게 좀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어떤 이제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단이 올 연말에 그 항공우주청 개청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우주청을 이제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청의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외청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결국은 여러 부처 사이에 어떤 이제 또 이런 마찰이나 이런 거를 이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상위 어떤 그 정책 그 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부처 사이의 의견을 조율을 하고 뭐 이런 행태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진짜 중요한 기관인데 주도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예, 뭐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간혹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올해 누리호 3차 발사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차세대 발사체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임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어떤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분들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지금 그 의견 차이를 줄여가고 있고요. 과기정통부에서도 이제 직접 또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좀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행정이나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뭐 장관님께서 다 갈무리 조율을 하실 텐데 첫째로 인재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 기술을 다루는 그 사람. 네네. 그 지금 이제 방송 전에 장관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설에 예. 우리 젊은 과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 젊은 과학자들을 만나고 얘기해 본 느낌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과학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뭐 거기에 오신 분들은 네.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과학자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말씀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경험을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어제 그 젊은 과학기술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은 바로 훌륭한 인재 양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젊은 과학자들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히려면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런 쪽에다가 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 이공계통의 인재들이 자꾸 의대를 가버려가지고요. 그게 참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물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과학기술 쪽에는 훌륭한 인재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은 돈하고 직결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자기가 열심히 과학기술에 전념을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로서 자기가 뭔가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창업이나 또는 뭐 취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학을 막 하고 연구를 하면 의사보다 더 많이 번다 이렇게 되면 막 이쪽으로 올 텐데 그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정부가 대전, 전남, 경남 이렇게 삼각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이것으로 우리 우주 산업을 이끌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주 산업 클러스터 결국은 이제 우주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정부 주도로서 해서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는데 전남에는 이제 발사체, 그다음에 경남에는 위성, 대전에는 연구와 인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하게 해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기술은 지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장관님께서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제6차 그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이 부산에서 이제 올 그 초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이제 지방이 뭔가 좀 과학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이끄는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지방에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기획을 하고 또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맞춤형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디지털 분야 신산업이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프라들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역에도 디지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을 전공한 어떤 그런 연구자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뭔가 자기의 일을 하려면은 결국 지역의 어떤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그 기업에다가 뭐 R&D나 인재 양성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를 정부가 지원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디지털을 전공한 연구자들이 지역에 좀 거주하면서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방금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좀 정주 여건이 좋은 곳에 지역 기업에다가 뭔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뭐 인재 양성이나 또는 인프라나 그 연구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지원을 함으로 해서 뭔가 그 기업에 그 디지털을 전공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마 그거를 이제 점차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게 좀 오래 걸리긴 하겠습니까? 가능한 한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죠. 물론 또 네.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그것이 확산되고 할 수 있도록 네.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부처하고도 상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선학 기자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서 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냥 과학자들만 딱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과학자들이 안 가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정주 여건이라는 것이 그냥 뭐 기업만 달랑 있어서 네. 거기에 취업해서 산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 본다면은 또 좋은 뭐 이렇게 고등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시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뭐 과기정 동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업부도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서울대 같은 데가 확 가면 그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렵겠죠. 네. 예,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옮기게 되면 이제 네.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그 지방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 계획 보면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 이 부분이 또 눈에 띄는데요. 지역 혁신 메가 프로젝트 이건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연구개발 그런 그 사업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좀 단기적인 지원이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10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이 지역이 자기 지역에 맞게 뭔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맞춤형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 뭔가 지역이 과학기술 디지털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특화된 클러스터 지원책도 뭐 물론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온 그 대덕특구가 올해로 출범 50주년을 맞았거든요. 네.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시는 부처 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덕특구는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그 또 큰 이제 발전을 가져다 준 그런 곳이고 또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누구도 이제 부인하지 못할 그런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 이제 50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뭐 이런 것을 조명을 하고 또 미래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은 또 이 특구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혁신 메가 프로젝트도 그 대덕특구 같은 곳을 또 더 만들고 이렇게 이제 와닿거든요. 네. 그런 계획은 한참 걸리는 겁니까? 뭐 전국을 다 이제 특구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대덕 특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저기 지역에 이제 대덕 특구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런 특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떤 맞게 어떤 그런 특구를 조성을 해서 지역에 특화된 어떤 산업을 또 발전시키고 또 R&D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전 이쪽 유성 이쪽이 요즘에는 뭐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대전 특구가 생길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과학자들을 거기에 가서 연구해라고 하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그 과학자들을 어떤 지역으로 보낼 때 그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것도 과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까지는 좀 특별히 이제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기술자들이 이런 뭐 어떤 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연구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이제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듣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정부가 연구개발 R&D 규모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의미 뭐 이런 걸 텐데요. 그런 운영 계획을 좀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예.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과학 기술이 우리 미래의 어떤 그 비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그 효율화해서 또 이렇게 집행을 해서 뭔가 이렇게 국가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다누리 같은 게 달 궤도 진입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네. 엄청난 연구 개발 비용이 들었고 네네.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 달로 보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그거를 이제 일단 이제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비용이 이제 위성을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성을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쏘아 올려야 되겠죠. 네. 우주로 올리는 비용.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잘 설계된 그 궤도를 따라서 달 궤도로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들의 네. 또 어떤 연구 활동비, 연구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뭐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R&D 비용이 30조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전체 그 그렇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저렇게 하나 띄워 올리려면 박사급 인력들이 몇 명이나 동원이 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 부분도 아마 뭐 이렇게 좀 세어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제 그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위성을 만드는 네. 그룹으로 대강 한정을 해서 본다면은 그래도 한 200여 명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분들이 모두 박사급인지는 제가 참 확인은 하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항공우주연구원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기술들이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전자통신연구원 쪽도 네, 그렇고 맞습니다. 뭐 기계연구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협업 내지는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이런 부분들 예산 배분도 거기에 맞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번에 다누리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다누리의 그 우주 위성, 우주 인터넷 그것을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지금 검증을 할 겁니다. 다음 달부터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기여를 해서 만들어서 장착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역할들이 있고 또 천문연에서도 뭔가 이렇게 저 안에 그 탐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넣어서 달 탐사를 할 수 있는 달의 어떤 그 표면에 어떤 광물이라든지 이런 걸 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연구원 항우연에서만 이제 이게 이제 주축이 돼서 하지만은 실제로 주변의 출연연에서도 기여를 해서 각자의 어떤 그 장치를 실어서 뭔가 이렇게 우주 탐사를 하고 검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또 예산도 이렇게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자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네네.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인력입니까? 예산입니까? 국가 전략 기술에서 결국은 이제 그 둘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은 서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도 볼 수 네. 있는데요. 그 전략 기술을 제대로 이뤄내려면은 결국은 돈도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훌륭한 인재도 있어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또 인재를 키워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해 그 12개 그 어떤 전략 기술,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향후 5년 내에 약 25조 원의 예산을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시겠습니다만 우리의 과학 인재들 네.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입니까? 예, 그거를 이제 뭐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네. 어렵습니다. 통칭해서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과학 기술 수준이 그래도 이제 10위 안에 드는 네. 그런 이제 뭐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준을 따지자면은 이제 뭐 그 과학 기술 분야별로 네. 이렇게 뭐 어디는 뭐 메디고 어디는 메디고 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제가 지금 일일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네.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그 인력 수준도 굉장히 수준이 뭐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다고 볼 수 있고 숫자도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그 역량을 가진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 세계적인 과학 인재들이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인력을 다시 국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뭐 예산을 들여서 잘 키워놨더니 네. 뭐 다른 나라 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가서 놀지 않거든요. 거기 가서 역량을 쌓고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네. 한국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국내에다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다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른바 이제 그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선진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네, 우리 네, 과학 네. 발전에 이바지하게 만드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영영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어떻게 잡아올 수는 없는 일이고요. 예, 네, 이렇게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과 함께 디지털 국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줄곧 디지털 모범 국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 모범 국가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작년에 9월에 이제 뉴욕을 방문해서 뉴욕대를 방문해가지고 뉴욕 구상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을 키워서 이 훌륭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런 뭐랄까요 전 세계와 공유를 하고 또 세계 시민이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유를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그 디지털 권리 장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 좀 뭐랄까 모범 국가가 되자 그런 선언을 하신 거고 매우 시의적절하게 또 세계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의 위상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또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IT 강국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 네. 부분하고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로 보면 될까요? 그런 그 디지털에 우리가 모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IT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그 IT를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디지털 기술도 상당히 좀 발전된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온라인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자. 그리고 거기서 좀 소외받는 계층도 이렇게 잘 보듬고 가자.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디지털 소외 계층,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없게 하자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어떤 철학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말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이거 자꾸 일어나면 개발되고 신기술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장년 노년층으로 갈수록 네. 디지털 소외계층이 돼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하면 이제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데 직접 찾아가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그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햄버거 하나 시킬 때도 키오스크를 작동해야 되는 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전국에 1000여 곳에 네. 그런 어떤 이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디지털 취약층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디지털 교육을 통해서 뭐 휴대폰을 잘 사용한다든지 예,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키오스크를 잘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그 국민 생활 전반에 디지털을 심는 디지털 일상화에 대한 구상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디지털을 통해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네. 우리의 그 뭐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새로운 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런 이제 그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편리하게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등기를 하려 그러면은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뭔가 또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 또 서류를 출력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서 또 인정도 받아야 되고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 번의 인증으로 들어가서 한 번에 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제 편리함을 느끼고 또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그 디지털 혁신, 뭐 우주 기술이나 과학 기술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그 핵심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재가 근데 1, 2년 안에 양성 지금부터 하겠다 해서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부처가 나서서 그 인재 양성에 그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은 또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를 들어서 대학원이나 학부에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관련한 학과를 신설하거나 확대하거나 뭐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또 고급 인재를 키워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인재를 키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서 또 인재를 키우고 그래서 온 국가에서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내가 디지털 인재, 그러니까 국가에서 디지털 인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나도 디지털 인재가 되려면 그럼 뭘부터 공부해야 되지?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네. 장관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뭐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네. 해야 될 건가 이런 이제 고민도 좀 하고 네.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코딩 능력이 있겠죠. 네. 예, 코딩 능력이 앞서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또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이제 결국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는 게 코딩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관계가 정립이 잘 돼야지 어떻게 보면 이제 훌륭한 디지털 인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학교를 또 이렇게 해서 뭐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전공을 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뭐 해서 석사 박사를 하면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역할을 무거운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코어 인재로 성장을 할 수도 있겠죠. 알고리즘, 논리, 코딩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수학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네, 성적을 위해서뿐이 아니고 네, 내가 이게 수학 푸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코딩도 또 개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수학 능력이 떨어지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못할 거야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발전된 툴을 잘 활용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기도 그 소프트웨어 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께서도 아랍에미레이트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결과 성과가 풍성하다 이런 얘기 우리 다 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와 직결된 성과는 어떤 건지 또 현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거기 이제 대통령님과 함께 그 순방길에 올랐던 ICT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뭐 클라우드나 이런 그 우리 기업들이 같이 많이 가서 거기서 또 MOU를 하고 해서 투자를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 제가 좀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그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이라는 그 포럼을 이제 했고요. 그 자리에 약 이제 관계 그 하시는 분들 한 150명 정도 참석을 하셨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이 과학기술 디지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 나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관계되는 스카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또 자리도 마련을 두바이에서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바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다시 이제 스위스로 이동을 해서 그 스위스의 쥐리 연방공대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양자 관련한 세계적인 스카들을 모시고 또 의견을 듣는 어떻게 해서 양자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할 수 있을까 국제 협력을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많은 관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또 좋은 느낌을 받고 해서 어제 또 우리 젊은 과학자들을 또 모시고 또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자 기술이라는 게 그 지금 우리가 슈퍼컴퓨터 그거보다도 몇 배 더 혁신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범용으로 쓰는 그 컴퓨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컴퓨터들은 그 소위 말해서 사칙 연산을 잘해서 범용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떤 특정 한 부분에서의 그 계산을 아주 잘하는 아주 놀랄 만큼 잘하는 그런 그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IBM 같은 데서는 양자 컴퓨터 자체도 범용 컴퓨터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클라우드로 세상에다가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가 하지 못할 놀랄 만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계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뭐 10년이 걸릴 거를 뭐 10일 만에 해결한다든지 이런 그 능력을 가진 게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의 게임 체인저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도 하기도 하는 거죠. AI나 로봇 시대에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꼭 AI 로봇 시대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계 붙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양자 기술에서도 우리가 뭐 AI를 접목은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는 앞으로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AI는 AI대로 또 AI는 로봇하고는 잘 연계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협력 내지는 투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뭐 협력이라든지 투자가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잘 한다라는 것이 그 중동 분들이 봤을 때 뭐 중동 분들이
뭐 유럽도 미국도 다른 뭐 여러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투자 국가가 된 거죠. 그렇다는 것은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적으로 그분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그 과학 기술의 위상이 이제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이 과학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은 앞으로도 그런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뭐 믿습니다. 그 장관님께서는 그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반도체 석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최근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또 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늘 이렇게 또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사이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이클들을 우리의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정말 잘 견뎌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술력으로 봐도 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강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털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기적으로 불황의 시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좀 걸쳐 있고요. 이제 올해 말쯤 되면은 다시 또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그때는 또 더 좋은 그 경기 속에서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삼성 반도체가 세계 최고야, 또 SK 하이닉스도 못지않아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네. 요즘엔 또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석권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은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두 회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 메모리 반도체를 굉장히 네.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해서 수월성을 지키고, 또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뭐 인공지능에 응용한다든지 새로운 또 어떤 산업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은 TSMC가 이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결국은 또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또 인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를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하고 있는 방법도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또 그들과 다른 또 어떤 차별점을 해서 그들을 좀 빨리 따라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도 아울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부터 좀 그런 부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설계 쪽인가요? 반도체 설계 쪽 인력이 부족한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파운다리가 있고 팹리스가 있습니다. 팹리스가 이제 설계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팹리스 쪽에 인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좀 더 이제 뛰어난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올해 뭔가 이제 새로운 그 교육 프로그램,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탁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메모리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뭐 수요를 잃었어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생길 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AI를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뭐 계산 과정에서 저장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항구적으로 저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메모리 반드시 필요하죠. 네. 메타버스 메모리 많이 필요하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뭐 필요합니다. 뭐 디지털 그 들어가는 곳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또 그 외에는 이제 센서나 광학 반도체 뭐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쪽에서는 우리가 세계 1등인 건 맞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이고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아직 우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다리, 예. 파운다리는 그래도 그 TSMC 다음으로 좀 격차가 있긴 하지만 이제 2등을 하고 있는 거죠. 파운다리만 보면은. 근데 이제 팹리스를 합치면 이게 이제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팹리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 뒤로 보이는 저 우주선에도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죠. 우주선에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검증된 그런 반도체 부품은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도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개발해보자. 생각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우주에서 검증된 그 반도체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또 국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군사 무기에 쓰는 그 부품, 반도체 부품이나 우주에 가는 거는 좀 비슷하게 어떤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을 과학과 함께 하고 계시고 과학의 매력이랄까요? 과학의 어떤 점이 장관님을 사로잡아서 과학에 이렇게 일평생을 바치시는 겁니까? 뭐 제가 그대 담론을 얘기하기에는 뭐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과학을 해보면은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씩 발견할 때 그 느낌, 희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예전에 제가 직접 이제 제 손으로 설계를 하고 제가 직접 다 만들고 전 과정을 그렇게 해서 오랜 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뭐 트랜지스터나 회로가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원하는 대로 동작했을 때 그때의 어떤 기쁨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때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붕 떴다는 느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쌓아가면서 뭔가 이제 연구에 좀 흥미를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돈도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겼고 벌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수학, 물리 좋아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아주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잘했고 또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내가 올해 또는 장관이 끝나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훌륭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을 본다 그러면은 부품을 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뭐 디지털의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품을 잘하는데 이 부품만 잘해서는 뭔가 이렇게 상당히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시스템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시스템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K 클라우드, 한국형 클라우드를 좀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이용해서 우리의 이제 잘하는 메모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해서 K 클라우드를 좀 해서 뭔가 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하고 또 이런 기후 변화도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하는 나라 이런 것도 이제 만들고 싶고요. 아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부품의 국산화 참 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관 오래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죠. 그건 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뭐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제 이런 과학 기술과 디지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미래의 먹거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이제 제가 좀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기회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요. 또 국민들께서는 저희 과기정통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대담은 괜찮으셨죠? 뭐 좋습니다. 편하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됐습니다. 이선학 기자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뭐 많은 배움 얻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오늘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은 성과 이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기정통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함께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선학 기자도 오늘 고맙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설도 지났으니까 달 궤도에 무사히 안착한 다누리처럼 우리도 2023년에 슬슬 안착해 봐야 되겠죠. 저 먼 달나라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누리를 떠올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도 올해 다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한 특별대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